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시장은 조금 실망스러운 장이었습니다. 장 중에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시 결국은 내려가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위와 같은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IT 드디어 청약이 끝났습니다. 몇 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 섹터 하반기에 매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게 뭔지, 그리고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먹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는 매수 버튼을 잠그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하루만 일하면 되니까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또 깔끔하게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네,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3%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0.8%에 가깝게 하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에 엄청나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와, 이제 장이 힘이 좀 받나 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둘 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변동폭이 생각보다 컸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0.5%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0.5%까지 올라갔다가 마무리는 마이너스 0.2%에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폭을 키우다가 그 다음에 조금 회복하는가 싶더니 마무리는 마이너스 0.8%에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은 조금 기분 나쁜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쭉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차 올라왔더니 한 번 더 하락하는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코스피 매동을 보면은 전부 다 눈치 보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정말 혼조세였거든요. 처음에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다가 그 다음에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다가 그리고 막판에는 전부 다 사지도 팔지도 않은 그 정도 수치로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마이너스 650억. 오늘 또 판다. 자, 그런데 오늘은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결과를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놓을 수 있는 판을 깔아줬는데 외국인들이 눈치를 보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니 길이, 혹시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게 세계 증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오늘 같은 날 니케이와 상해 종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엄청나게 상승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면은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계 증시는 정상적인 상태고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다. 최근 좀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일만 지나면은 공매도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공매도가 열린다고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가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를 쓴 기린이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도를 하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다만 변동성이 커지고 지금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한 건 그대로 쭉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현금이 혹시 남아있으시다면은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3일 정도는 더 보자고요. 밖에 비가 내리려고 날씨가 우중충한데 굳이 산책을 나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증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SKIT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20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하지만 크게 바뀌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유의미하게 바뀐다면 댓글에다가 정확한 수치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마지막 균등 배정 열차라고 해서 그런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정말 극한의 금손이라면은 아마도 8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까봤더니 정말 극한의 금손이라면은 6개까지 받는 게 최대인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0.8의 경쟁률, 그 다음에 한국투자는 0.6, SK는 1.1, 삼성증권은 0.1, NH도 0.1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한 주, 그 다음에 노란색이 2주, 검은색이 0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셋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8명이 한 주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6명이 한 주를 받고
그리고 SK는 10명 중에 9명이 한 주,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2주를 받을 수 있는 황금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린이분들 중에서 밤새워서 SK증권 개설하신 분들, 그분들을 포함해서 SK에 청약을 하신 기린이분들 모두 다 2주씩 받으세요. 자, 그리고 삼성증권이랑 NH는 예상했다시피 0.1 정도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0명이 청약을 하면은 1명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수많은 영주가 생길 것 같군요. 왠지 영주라는 친구가 생긴 기분이네요. 어쨌든 모든 기린이분들 극한의 금손이라면은 6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높은 확률로 3개를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낮은 확률로 2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기리처럼 청약 운이 조금 부족하다면은 한 주가 최대가 될 수 있겠군요. 자, 기린이분들 모두 청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요. 자,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조금 흐름이 좋지 않죠. 삼성전자도 이렇게 차트를 깨고 슬금슬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보라색 선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 말이 기간 조정을 해서 오른쪽으로 기면서 만날지 아니면은 떨어져서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대 매도의 사인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에는 현대차 정말 좋은 기업이고 지금 같은 타이밍에 분할 매수를 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린이분들 중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은 1년 이상을 보고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LG화학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쭉쭉 뻗어나갔다는 거는 여기 보이는 5.6% 상승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2배인 한 10% 정도 상승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LG화학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쭉쭉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바로 깜짝 실적,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내버렸기 때문인데요. 아래 보시면은 LG화학은 올 1분기 매출 9조 6,500억, 영업이익 1조 4천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매출 모두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동안 폭스바겐부터 여러가지 일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던 LG화학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쭉쭉 뻗어서 100만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오공인데요.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손오공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넷플릭스의 경쟁자인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오기 때문에 이 손오공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이 손오공이 엄청난 수혜주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이유였는데 어쨌든 그 수혜주를 찾다 디즈니 플러스 수혜주로 이 손오공이 낙점되어서 세력의 선택을 받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린이분들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손오공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천억 원치 판 테슬라 여전히 비트코인 3조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내용을 보시자면은 최근 3천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테슬라가 여전히 3조 원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난 1월 15억 달러 약 1조 6천억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은 단기간에 거의 2배 이상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3천억을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3조나 보유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전기차 결제수단 허용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띄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테슬라가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상당액을 매도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회사와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또 이런 말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도지코인을 또 20%나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참 돈 벌기 쉽습니다. 그냥 뭐 얼마치 사놓은 다음에 트위터에 몇 마디 해주면은 주가가 쭉쭉 올라가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지 아빠가 SNL에 5월 8일날 출연한다 라고 적혀있는 게 확인할 수 있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지코인을 사라고 말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냥 내가 나간다고 하면 되지 굳이 도지 파더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코인이 20%나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김치부터 빵까지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먹었다. 우리나라 음식이 가면 갈수록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K푸드라는 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는 뭐가 있죠? K기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자기 어딘가 샜다가 돌아온 기분이 들지만 착각이겠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업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채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집밥 쪽이 늘면서 식품업계는 나홀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K푸드를 내세운 업체들은 해외 시장 확장을 통해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고 일부는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거나
건강기능식품, 대체육 등 새로운 먹거리에 찾아 나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관련 사진을 보시려면 이렇게 비비고를 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미국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비비고 진짜 맛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만들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농심 신라면, 그 다음에 짜파게티를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파리바게뜨가 해외에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J 제일제당은 해외 시장에서 K만두를 제대로 알렸다. 아유, 압류 당연히 알렸죠. 주력 제품인 비비고 만두는 지난해 매출 1조 300억을 기록하며 K푸드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국내 식품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 연간 글로벌 매출 1조 원을 넘어선 건 비비고 만두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그 길이 순탄치는 않았겠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처럼 시장이 이미 독점적 지위를 가진 브랜드가 있는 경우 미래 소비자인 젊은 층을 공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젊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중국 징둥닷컴과 일본 이베이 재팬이 운영하는 큐텐에서 비비고 만두는 지난해 만두와 식품 부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라면 시장으로 넘어가자면은 중국, 일본 등이 주름 잡았던 세계 라면 시장에서는 농심이 K푸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농심은 시장 점유율 5.7%로 글로벌 라면 기업 5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먹는 라면 20개 중에서 한 개는 농심 거라는 거겠죠. 자, 1971년에 수출을 시작한 농심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라면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서부를 넘어 동부 대도시와 북부 알래스카 및 태평양 하와이까지 전역의 유통망을 구축했다. 그리고 농심은 미국 내 수요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LA에 제2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며 최근에는 호주와 베트남에도 법인을 설립해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신라면은 농심 해외 사업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얼마 전에 같이 공부했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종갓집입니다. K푸드의 대명사 김치의 세계적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종갓집 김치가 잘 팔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의 본고장, 그 다음에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서도 한국 브랜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파리바게트는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를 포함해 중국,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5개국에 진출해 430여 개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수석장관 일행과 생산기지 건립 등 현지 투자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K푸드라는 이름 하에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주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성장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해외로 뻗어나가니까 가면 갈수록 재평가가 시급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이 올해 초부터 쭉쭉 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음식료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맛있으니까요. 자, 다음 뉴스 어제 있었던 일이죠. 파월 또 비둘기 모드를 보였지만 S&P는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이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스피디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이번 달 FOMC 회의를 통해 예상대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에서 0.25%의 제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 말은 테이퍼링을 아직까지 말할 때가 아니다 라며 비둘기 모드를 계속 보였으며 아직까지는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어야 그때 이제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시장의 호의적인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파월 의장은 또 일부 자산 가격이 높은 수준에 있다며 다소 거품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고 그의 발언 이후 상승 전환했던 S&P 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하네요. 저 기리시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코인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취임 100일 맞는 미국 바이든. 벌써 10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책은 트럼프랑 빼닮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취임 100일을 맞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와 별 다를 바 없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집권 초반만 해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경제적인 장벽을 세우는 등 거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하네요. 자, 지난 3개월 동안 바이든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친대만 노선을 확고히 드러내면서 중국과 대립했다. 그는 취임식에서부터 대만의 주미대사격인 샤오메이친 대만 주미대표를 초대했고 대만과 해양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매번 중국의 반발이 당연히 있었으나 그냥 그거를 묵살했다고 하네요. 자, 이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를 막고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을 탄압했다며 중국 당국자를 제재했다. 이에 미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는 판을 걷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양국의 고위급 회담은 공개적인 설전만 난무했고 어떠한 합의도 이끌지 못한 채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미국 우선주의였죠.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영국, 캐나다 등과 공조해 동시적으로 중국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 대만 문제를 명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미국 뉴스를 딱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바이든 마침내 마스크를 벗었다고 합니다. 미국 실외 마스크 기준 완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벌써 어느덧 시간을 보니까 5월이 다 돼가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기준을 완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람 적은 야외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다는 조언을 했으며 스포츠 행사, 공연 등에서는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은 마스크 벗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자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곧 나타나겠죠. 자, 기린이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죠.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식에 관련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증권 1분기에만 지난해 절반 570억을 벌었다. 자, 이걸 보니까 현대차증권을 너무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저 기리씨 시간을 내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증권이 증시 전반 호조에 그 다음에 기업 금융 부분이 선전이 더해지며 지난 1분기에 57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분기 사상 최대인 건 물론 연간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실적을 1분기 만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4분기만 지켜낸다고 해도 작년보다 2배나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가요? 바로 영업이익이요. 자, 그래서 증권업계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현대차증권이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내보냈으니까 다른 증권사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혹시 증권사에 투자하시고 계신 기린이분들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깊게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정말 간단하게 보자면은 현대차증권이 IB 부분이 선제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200억과 비교해 96%나 증가한 순영업수익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에 자기자본 투자 부분 역시 기존에 투자한 우량자산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테일 부분은 지난해 전 지점 흑자 달성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5개 지점 모두 흑자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82%나 증가한 순영업수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년 기준 배당 수익률이 아직까지도 4.8%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미쳤죠. 그렇다면은 배당 수익률도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배당이 기대된다면은 당연히 매수세가 몰리고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주말에 시간 조금 내서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서머너즈와 백년전쟁이 출시를 했습니다. 컴투스가 조금 강세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뉴스에 팔아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가는 하락해서 마감이 됐거든요. 자, 컴투스는 그런데 오타가 있네요. 컴투스는 이날 7년간 국내외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지식재산권 서머너즈워의 명맥을 이을 신작 서머너즈워 백년전쟁을 출시한다. 사전 예약을 진행한 사람이 무려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작이 컴투스의 제2의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자, 지난번에 데브 시스터즈 기억나십니까? 그런 식으로 갑자기 게임이 빵 뜰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게임에 관심 있다면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린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와, 이거 현질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현질이 아니라 이 주식을 사야겠죠. 혹시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꼭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게임한다고 누가 뭐라 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컴투스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게임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자,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석탄 투자 발뺄까? OCI 등 관련주가 약세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연금이 올해 하반기부터 석탄 관련 투자를 멈출 수 있다는 소식에 OCI 등 관련주들이 약세다. 아마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ESG 때문이겠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자면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에 따라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석탄 관련 업체가 한국전력, GS, 금호석유, OCI, LG상사 등이 있는데 이들 기업은 석탄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ESG 때문에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주식을 대거 매도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ESG 투자가 강화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인지 아니면 마침 장도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OCI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기업 다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물을 부은 듯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리씨 생각했을 때는 이미 한국전력에는 그 부분이 다 상당수 반영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이 단어 ESG가 커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경제뉴스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또 저 기릿과 같이 재밌게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저 기릿 또 여러분 덕분에 엄청나게 많이 배웁니다. 진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